미연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장례식장의 침묵도, 사진 속 그녀의 웃음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공백 위에 제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돌아온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무도 없는 집의 정막이 저를 덮쳤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습관처럼 말했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만 울릴 뿐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연의 사진이 거실 선반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미연이 들을 수 있을 것처럼요. 냉장고를 열어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 속에 제 마음은 없었습니다. 문득 미연이 살아있던 시간보다 죽은 후의 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소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미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부,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장례식 이후 몇 번 마주칠 기회는 있었지만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은 드물었습니다. 멀리 사는 탓에 얼굴을 보기도 쉽지 않았죠.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이번에 건축설계사무소 발령이 났거든요. 형부 회사 근처로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처럼요. 그래? 축하해. 좋은 소식이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소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듯 했어요. 근처의 집을 알아보는 동안 혹시 며칠만 형부 집에 지내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생각에 낯설었어요. 그래, 물론이지. 언제부터 들어올 건데?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나왔어요. 내일이요. 짐은 거의 없어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어지러워 보였어요. 미연이 떠난 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물건들, 쌓여있는 신문들과 책들.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미연의 물건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옷장에 있는 옷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신발장의 구두들. 모두 미연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소연이 오기 전에 정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연을 닮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형부. 정말 감사해요. 들어와. 짐이 생각보다 적네. 소연은 조심스럽게 구두를 벗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주방을 지나 안방 옆 작은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있어. 미연이가 서재로 쓰던 방인데 침대도 있으니까 불편하진 않을 거야. 소연은 방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뷰가 참 좋네요. 그래. 미연이도 이 방의 창문을 좋아했어.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미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소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가 정말 좋아했겠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감쌌어요. 형부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월세는 공짜지만 눈치는 제가 내야죠. 소연이 웃으며 말하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치까지 챙길 필요는 없어. 뭐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람 있어 좋지. 소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뭐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야, 배달시키자. 내가 오늘 이사 온 날인데 뭘 하겠어.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소연은 배달 온 국을 먹으며 맛있다는 말을 연신했고 저는 무심히 반찬을 집어먹으며 그런 그녀를 흘끔거렸어요. 이상하게 익숙하고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형부는 요즘 일 많으세요? 응, 새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바빠. 너는 새 직장은 어때? 아직 첫날이 안 됐지만 기대돼요.
좋은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미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우리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TV를 틀자 소연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책을 폈고 저는 습관처럼 주방 정리를 했습니다. 절지를 마지막으로 하다 창밖을 내다봤을 때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책을 읽는 소연의 옆모습이 시야에 걸렸어요. 그 순간 미연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채워진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부, 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아요.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소연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나도 문제없어. 이 집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데.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다시 눈길이 머물렀어요. 미연과 닮았지만 다른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 문득 마음이 흔들렸어요. 안 피곤하세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응, 나도 곧 자야겠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 소연은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소연아,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물었어요.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야. 잘 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미세한 움직임들이 집안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누군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미연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아픔의 시작일까요? 식사가 끝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고 저는 습관처럼 주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닦으며 창밖을 내다봤을 때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책을 읽는 소연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미연이 항상 앉던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채워진 소연의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느껴졌거든요. 형부, 제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아요. 소연이 책에서 고개를 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주방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소연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나도 문제없어. 이 집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데. 말을 끝내자마자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살짝 웃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웃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그렇게 첫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이 방문을 닫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낯설게 다가왔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누군가가 옆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만 어쩐지 오래 비워졌던 이 집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그릇은 여전히 미연이 쓰던 것이었어요. 연한 푸른색 테두리에 작은 꽃무늬가 박힌 밥그릇은 미연이 유난히 아끼던 식기 세트의 일부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 걸 저는 오랫동안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그릇은 아무렇지 않게 소연의 손에 쥐어졌어요. 소연은 그릇을 보며 한 손으로 가볍게 만지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언니가 쓰던 그릇이죠. 저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놀러 오면 항상 이 그릇에 밥 줬거든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소연의 말에는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게 어색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말투였어요.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많이 먹었지. 미연이랑 둘이 떡볶이 해먹고 남기지도 않았잖아.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자 소연도 나지막이 웃었어요. 그 웃음은 작고 조용했지만 테이블 위로 흐르는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땐 제가 철이 없었죠. 지금은 뭐랄까 조금은 덜 먹고 조금은 더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랐어요. 소연은 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물컵을 살짝 들어 올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식탁 너머의 그 시선은 미연과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스치고 지나갔고 저는 모르게 숟가락을 놓았어요. 형부는 요즘 일 많으세요?
소연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냥 그래. 늘 하던 대로야. 너는? 새 직장은 어때? 아직 적응 중이에요. 사람들은 좋은데. 아직 제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아요.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혹시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소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네. 지금 아침 먹고 있어요. 네, 형부네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화 내내 소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네, 라는 단어만 반복했어요. 통화가 끝나자 소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궁금하대요. 형부랑 잘 지내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그리고 소연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억지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커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어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 소연이 잘 지내고 있다고. 네, 그럴게요. 소연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형부, 언니는 이 집을 정말 좋아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연의 이름이 소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랬지. 미연이는 매일 아침 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 알아요. 제가 놀러 올 때마다 언니가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소연아, 나중에 너도 이런 아침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했었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형부. 뭐가 미안한데. 그냥 모든 게 다요.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감정이 미연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이마를 기대며 서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소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언니가 많이 생각나서요.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연의 눈빛에서 미연의 모습을 보았어요.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두 자매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언니가 보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나도 그래. 매일 보고 싶어. 그 순간 소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동자에는 슬픔과 함께 다른 감정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요. 오늘은 좀 일찍 나갈게요. 소연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혼자 남겨진 주방에서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미연이 떠난 후 이 집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소연이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멀어지지 않은 채 말했어요. 오늘 비 많이 온대. 우산 챙겨. 네, 형부. 저녁에 봐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정막과는 달랐어요. 이제 이 집은 기억과 현재 사이에서 그리고 더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여기 있으면 진짜 편해요. 밥도 집밥 같고 공기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얹혀 살면 안 되겠죠. 소연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부담스럽지 않아. 넌 내 가족이고 여긴 내가 와도 되는 집이야. 말은 자신 있게 했지만 그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입속에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는 묘한 침묵 속에서 계속됐어요. 밥알을 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숨소리. 이런 작은 소리들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집으면서 저도 모르게 소연의 손끝을 자꾸 쳐다보게 됐고 그녀도 제 손동작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요즘 TV 재미있는 거 뭐 보세요? 뜻밖의 질문에 저는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글쎄 드라마 하나 틀긴 하는데 집중은 잘 안 되더라. 혼자 사는 남자답네요. 드라마도 틀어놓고 딴짓하지. 근데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더 사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소연의 말투는 가볍게 농담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느낀 건 그보다 더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또는 그 이상의 무언가처럼 말이죠. 그 순간 식탁 아래에서 소연의 발이 살짝 흔들리다가 제 무릎에 닿았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고 우리 둘 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 다음 접촉이 우연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식탁의 온도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미연과 함께했던 시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미연과의 식사는 편안하고 익숙한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낯선 긴장과 이상한 기대가 섞인 온기였어요.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떨림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동시에 식탁을 치우려다 손등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소연은 손을 먼저 떼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수건을 놓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아침 잘 먹었어요. 이런 아침, 진짜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이 모든 감정이 갑자기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 조용한 집에 새로운 감정이 조금씩 자리 잡는 것을 모른 척한 채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식탁인데 왜 이렇게 다른 감정일까? 저녁이 되자 집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연은 노트북을 열고 일을 하는 척했지만 자꾸만 저를 힐끔거렸어요. 저도 책을 읽는 척하면서 그녀를 관찰했고요. 형부, 갑자기 소연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응? 미연 언니 얘기 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였죠. 물론이지. 소연은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댔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언니가 결혼했을 때 저 정말 부러웠어요. 언니는 항상 모든 걸 먼저 해냈거든요. 공부도, 연애도, 결혼도. 그리고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난 것도. 소연의 목소리에 묘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러움?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언니는 항상 제게 모범이었어요. 그런데 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저는 그 자리를 메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죠?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어떤 단어도 이 순간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아.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거야.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을, 형부를,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 꺼내면 안 됐는데. 저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변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소연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미연의 손과는 달랐지만 어쩐지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형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연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게 저를 두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흔들렸어요. 지금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어요. 전화번호를 확인하니 소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네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를 받기 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금지된 어떤 선을 넘을 뻔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네, 괜찮아요. 형부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방금 일어났던 일을 감추려는 듯이 말이죠. 이번 주말에요. 글쎄요. 소연은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주말에 뵐게요. 전화를 끄는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주말에 와보겠대요. 형부 얼굴도 보고 싶대요. 그 말에 우리 둘 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괜찮아. 만나야지.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형부,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옳은지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답을 소리내어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내일 얘기하자.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욕실 문이 닫힌 채로 샤워기 물소리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소연이 들어간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주방에서 컵을 닦던 제 손끝은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욕실 쪽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혹시 수건 하나만. 저는 고개를 들고 욕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관 옆 선반에 수건이 있었고 소연은 서두르느라 그것을 챙기지 못한 듯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저는 수건을 집어 욕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 아래 틈이 아주 약간 열려 있었고 소연이 안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그냥 손에 쥐어주시면 돼요.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수건을 말아 소연의 손이 닿을 만한 틈에 가까이 했습니다. 문틈 너머로 나온 소연의 손끝이 제 손등에 스치며 수건을 쥐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전류 같은 떨림이 퍼졌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단지 수건 하나를 주고받는 동작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침묵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죄송해요, 깜빡해서. 괜찮아. 뭐, 집이 좁아서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저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을 붙였지만 이미 감정선은 조금 기울어버린 듯 했습니다. 봄의 공기가 유난히 부드럽게 스며들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들어오는 햇살은 부엌 찬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저는 텀블러에 간 내린 커피를 천천히 따르며 부엌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마당 끝 벚나무에 분홍빛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며 몇 장의 꽃잎이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형부, 커피 드실래요? 소연의 목소리는 거실에서 살짝 들려왔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소연의 맨발이 바닥에 살짝 스치며 제 옆으로 다가오는 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감정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마시자. 오늘은 딱 커피가 필요한 날 같네. 저도요. 어쩐지 오늘은 조용히 커피나 마시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소연은 제 옆 창가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당한 고요함이 서로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양손으로 머그컵을 감싸쥔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에 언니랑 벚꽃 구경 갔을 때 생각나요. 여의도 쪽이었나.
그날 언니가 저보고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풍경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소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소연이한테 어울리네. 예쁜 거 보면 먼저 누구 생각부터 하는 사람. 그럴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벚꽃이 피면 언니 생각보다 형부 얼굴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게 좀 혼란스러워요. 소연은 마치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그 혼란의 끝이 나를 향한 감정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머그컵을 한 모금 들이켰고 그 순간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밖에 매달린 벚꽃 몇 장이 흩날리며 창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가 소연의 손등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내려앉은 건데 떼어내지 못하겠어. 저는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감정은 아직 어디에도 닿지 않았지만 어쩌면 닿을 수 없는 거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조용히 내려앉았기에 더 지울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은 간단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미연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해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소연의 손길은 미연과 달랐지만 묘하게도 향은 비슷했습니다. 오래전에 언니가 알려준 레시피예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언니는 항상 고춧가루를 한 스푼 더 넣으라고 했는데 형부는 맵게 드시나요? 미연이는 매운 걸 좋아했지.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적당히 매운 게 좋아. 소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언니만 특이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얹어 먹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형부,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 물어봐도 될까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든 물어봐. 형부는? 언니가 떠난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했습니다. 처음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게 두려웠고 밤에는 꿈에서 미연이를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늦게 자기도 했지.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언니 없는 세상이 어색해서 매일 밤 언니한테 문자 보냈어요. 답장은 안 오는 줄 알면서도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연과 소연은 자매이면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의 모든 비밀을 나눴고 대학에 가서도 주말마다 만나 쇼핑을 했습니다. 미연의 죽음은 소연에게도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부, 소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형부가 행복해지면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해.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위험할 수 있어. 소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소연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고 그녀의 눈빛은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형부. 너도.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연의 자리를 소연이 채울 수 있을까? 그게 옳은 일일까? 미연은 어떻게 생각할까? 질문만 늘어가고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소연과 저는 각자 다른 생각으로 와인잔을 비워가고 있었어요. 준비한 안주도 없었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봄밤의 적막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한 병의 와인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소연은 처음엔 긴장한 듯 와인잔을 입가에만 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잔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이 그녀의 어깨를 조금씩 무장해제시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손끝이 유난히 와인잔을 오래 쥐고 있는 걸 보며 저 마음을 이제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부는 결혼한 뒤로도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소연이 문득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내려놓고 흐릿해진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언니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사람 하나가 없어진 자리는 물건이 아니라 감정으로 채워지는 거라는 걸.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미연의 이름이 소연의 입에서 나오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넌 나보다 더 어른스럽네. 아니에요. 그냥 그리웠어요. 형부도 이 집도 언니랑 같이 웃던 저녁밥 시간도. 그녀의 말에 가슴이 서서히 죄어들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어떤 단어도 이 상황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우리는 다시 와인을 따랐습니다. 소연이 잔을 들었고 저도 들었어요. 부딪히지 않은 채 마시는 술은 어쩐지 더 깊고 더 조용하게 취하게 했습니다. 소연이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몸을 비틀며 자세를 바꾸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제 허벅지에 살짝 닿았어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만 그 짧은 접촉은 마치 천둥처럼 제 감각을 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다시 잔을 들었고 저는 그 잔의 절반쯤이 그녀의 입술 자국으로 젖어드는 걸 보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지금 후회하고 있나요? 무엇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였는지 그녀의 목소리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나를 들였던 거요. 이 집에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 걸 허락했던 거. 소연의 시선은 도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와인 한 잔 사이에 놓인 거리. 말없이 천천히 그녀가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움찔했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언니한테 미안하니까.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연이 떠난 빈자리에 소연이 들어온 게 아니라 소연만의 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녀의 손이 제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그 손을 그대로 잡았어요. 어쩌면 그때 이미 모든 게 결정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와 동시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소연은 부엌에서 머그잔을 들고 서 있다가 얼른 돌아섰습니다. 엄마? 소연이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했어요. 윤주 씨는 익숙한 걸음으로 들어왔고 양손에는 보자기로 묶은 반찬통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냥 지민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다. 요즘 연락이 너무 없더라. 저와 소연은 동시에 굳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들어온 말투였지만 윤주 씨의 시선은 유독 천천히 정밀하게 집안 곳곳을 훑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남성용 슬리퍼 2켤레, 안방이 아닌 소연의 방 앞에 약간 열린 문, 그리고 욕실 앞 세면대에 나란히 놓인 남녀용 칫솔 2개. 그 모든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의 문장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윤주 씨의 눈빛은 그 문장을 이미 읽고 있었어요. 소연아, 너 요즘 잘 지내는 거 맞니? 소연은 마른 침을 삼켰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시선을 피했고 윤주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방에 형부 슬리퍼 들여놨니?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뭐라 해도 변명 같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순간 소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걸 윤주 씨도 봤습니다. 윤주 씨는 한숨처럼 내뱉듯 말했어요. 설마 했는데. 아휴, 진짜. 내가 왜 오기 싫었을까 했네. 그 말에는 확신에 가까운 확증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머그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고 윤주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싱크대 위에 반찬 보자기를 내려놓으며 덧붙였어요. 소연이 방 좀 봐야겠다. 엄마로서 딸이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발걸음이 소연의 방 쪽으로 다가갈 때 저와 소연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숨겨야 한다는 듯, 아니 이미 숨겨지지 않은 채 드러나 있다는 듯 했어요. 소연의 방문이 열리고 윤주 씨의 발소리가 뚜벅뚜벅 거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표정은 모든 걸 확인했다는 듯 단단히 굳어 있었고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향해 시선을 꽂았어요. 더 보기 전에 소연이 데리고 나가야겠구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안방 쪽에서 주저하며 나오지 못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체 뭐라고 해야 하는 순간인데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저 숨만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 지민이를, 아니 소연이를 자기 언니 잃고 겨우 숨 쉬고 살던 애인데 그런 애랑 도대체 왜 그런 눈빛.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에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어요. 소연이 방 안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고 작은 여행용 가방에 옷 몇 벌을 구겨 넣어 지퍼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리는 동안 거실엔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윤주 씨는 등을 돌렸고 소연은 가방 손잡이를 들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어요. 소연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멈췄던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한 발짝조차 내디딜 수 없었어요. 윤주 씨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닥쳐, 이 남자야. 넌 지금 말할 자격도 없어. 그 말이 바닥을 친 후 소연은 한 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이 하얗게 번져 있었고 저를 향해 미처 고백하지 못한 말들이 그 눈빛에 담긴 채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말들도 끝내 들리지 않았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따뜻하다는 감각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어요. 소파 옆 테이블엔 소연이 며칠 전까지 쓰던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잔 테두리에 작게 갈라진 금 하나. 치우지 못한 게 아니라 치우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어요.